사무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국회 사무총장님으로 선임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선 국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국회 사무처가 있다는 것과 국회 사무처의 역할과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국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회를 이제 보통 입법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우리나라 국정의 이제 그 세 축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법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국회인데, 물론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일을 하시지만, 이 모든 걸 뒤에서 이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이제 사무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또 정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입법사항,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원만히 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뒤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일. 그리고 또 국회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산 정책처라든지 또 뭐 도서관이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또 국민들을 위한 또 서비스도 많습니다. 뭐 청원 같은 것도 저희가 접수를 해야 되고, 또 국회를 또 홍보하는 일도 있고, 뭐 하여튼 국민들이 늘 이제 국회 그러면 뭐 원내대표나 국회의장님들 이렇게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 그 뒤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말 수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 보좌진들이 보좌하고 있다는 걸 뭐 국민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를 생각하면 항상 300명, 우리가 항상 선출한 300명의 국회의원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만, 물론 그건 뭐 그분들의 네. 죄인이죠. 네. 그 안에서 국회의원들을 보좌하는 보좌 인력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국회 사무처의 인력이 무려 1,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선수촌의 마음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국회 사무처의 방금 조직을 조금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제 조직으로 되어 국회라는 큰 울타리가 있고요. 거기 이제 국회 사무처가 한 1,400명 정도. 이제 그 사무처를 제가 책임을 맡고 있고, 사무처하고는 별도로 이제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보좌진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8명씩이니까 2,400명 있죠. 그게 또 굉장히 큰 식구고, 그다음에 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라는 국회 활동을 예산과 입법을 지원하는 또 큰 연구기관 같은 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 있고, 네. 그래서 뭐 전부 합하면은 한 뭐 5,000명 정도 되는 식구인데, 좁게는 이제 그 저희 사무처가 제 직할이고, 그리고 넓게는 이제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도서관, 뭐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또 뭐 의원 보좌관 등 그런 어쨌든 이 모든 걸 저희가 또 이제 행정적으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년에 뭐 한 6천억 정도, 네. 뭐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살림을 잘 챙겨야 되는 또 그런 책임이 있죠. 뭐 예산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입법 활동에 그 사무처가 6천억 정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닥 많지는 않은 듯한 느낌도 좀 드네요. 근데 그 대부분은 사실은 네. 뭐 이제 인건비가 많고요. 네, 네. 뭐 어디나 그렇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제 입법 예산 또 뭐 이렇게 갖고 금년이 6,052억 원가 그렇습니다. 네.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근데 일방적인 임명이 아니고, 네, 네. 국회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여야 운영위원회에서 네. 이제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어느 한 당이 반대를 하거나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의된 분을 이제 본회의에 상정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표결을 하죠. 네. 그래서 뭐 국무총리도 표결하고, 뭐 또 우리 국회 또 뭐 상임위원장도 표결하고, 의장님도 표결합니다만은, 국회 사무총장직도 표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당선돼야지만 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전혀 다른 체계군요. 국회의원들이 다 투표결로서 말하면 저 선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의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국회 사무총장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역할과 어떤 임무를 맡고 계시는지 설명 좀. 그러니까 이제 국회 제일 어른은 국회의장님이시고,
그걸 또 이제 두 부의장님이 또 보좌를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국회의장님의 주 업무는 국회 전체를 총괄을 하지만 이 국회의사가 잘 돌아가도록, 예를 들어서 뭐 안건 처리라든지 또 여야가 이렇게 대립됐을 때 그걸 뭐 조정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외빈들 오면 또 국회를 대표해서 또 외빈들을 맞으시고, 사무총장은 행정 책임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국회를 책임지는 제일 어르신을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국회의장과 또 국회가 그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행정적 뒷받침을 하는 그 책임자, 이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살림을 책임지는 안방마님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도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안방마님입니다. 네. 네. 과거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이전의 국회를 생각해 보면 철마다 때마다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서로 말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폭력이 오갔던 곳으로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근간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돼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만큼 국회에서는 반목과 갈등도 심하고 대화 타협을 이끌어내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긴 하지만 그 타협까지의 과정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 사무총장으로서 이런 갈등과 반목을 조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는지. 지금 이제 우리 PD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15대 국회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때 그 노동법 때문에 여야인들이 치고받는 싸움이 있었어요. 네. 그 제가 국회 들어와서 처음 그때 삭발을 했습니다. 네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저 사람이 삭발을 했을까? 뭐 국회가 날치기법을 통과해서 뭐 삭발했는가 그렇게 뭐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이 폭력적인 행사가 그 이런 매번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의 좀 항의의 표시였어요. 근데 이게 뭐 끊이질 않고 거의 매년 이런 게 일어나고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회는 뭐 쌈박질하는 곳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박혀 있단 말입니다. 아마 국민들이 국회의원 내지는 국회를 생각할 때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가 첫째가 이 쌈박질하는 거, 뭐 두 번째는 뭐 부정부패를 되는 것, 뭐 세 번째가 이제 뭐 너무 권위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18대 국회 말에 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더 이상 이 폭력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동물 국회는 면했는데 법안 처리가 이제 굉장히 더디다 보니까 식물 국회가 됐다 이런 자조적인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좀 다당제가 돼갖고 뭐 하여튼 국회가 그런 대로 네. 서로 타협을 하면서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국회가 이렇게 그 여야가 의견이 팽팽히 갈렸을 때 이걸 조정하는 역할은 그건 사실상 이제 의장님 몫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내대표들끼리 어떻게 잘 타협을 하는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국회가 이제 원만히 가느냐, 뭐 파행이 되느냐 그렇게 이제 뭐 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 사무총장은 그런 그 의사 진행, 안건 처리의 그런 정치적 타협에는 끼질 않습니다. 네. 저는 지금 당적이 없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어느 당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야말로 순수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런 법안이나 예산 이런 것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양당의 입장을 잘 존중을 하면서 어떤 중립적인 그런 의견을 내놓는 거죠. 그래서 뭐 사무총장은 그렇게 무슨 뭐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각종 법안이라든지 예산 이런 거를 뒷받침하는데 어느 당 편에도 안 쓰고 중립적인 그런 이제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좀 절충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그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것이 저희 사무처 역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그 정말 갈등이 있는 곳에 희안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안 좋게 얘기하면은
여야 눈치를 다 봐야 된다 하는 그런 소리도 듣는데 뭐 저는 뭐 눈치라는 표현보다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또 법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법과 예산 처리에 있어서 저희 여기 뭐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법제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 역할이죠. 네. 올해 대한민국 국회에 참 많은 일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사무총장직을 맡자마자 지금 지방선거가 앞에 있고요. 특히 그 정부 주도의 개헌 발의가 곧 있을 거라는 예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발의되게 되면 국회에서는 정말 60일 안에 이것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일들을 처리하셔야 하는데 지금 좀 심정은 어떠세요? 글쎄 이제 뭐 대통령도 그러니까 그 개헌안을 낼 수 있는 이제 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는 어차피 이제 뭐 대통령이나 아니든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안이든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이 국민투표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근데 지금 야당이 그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지금 그 개헌안이 통과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대통령께서 그 개헌안을 발의해서 국회로 보낼지 아니면 좀 보류를 하고 있을지 좀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국회 내지는 뭐 야당과 여당 사이에 좀 신경전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개헌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지금 뭐 정치권이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뭐 금년 내로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뭐 이왕이면은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여야가 같이 합의했던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면은 뭐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금년 후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설사 후반기로 넘긴다 하더라도 그 개헌에 대한 합의는 그 지방선거 이전에 좀 해놓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감대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국민들에게 조금 필요한 정보일 것 같은데요. 헌법을 고친다라는 개념은 우리 헌정사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 왔지만 사실 30년 만에 개헌이거든요.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 개헌이라는 절차를 미처 보지 못한 세대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개헌이 얼마나 무거운 과정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불교도 그 법률론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법이 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 법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근본되는 법이 헌법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30여 년 만에 지금 개헌을 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에 또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고 또 이 통치 체제에 대한 그런 변화에 대한 요구도 또 국민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시대의 연망 또 국민들의 희망 또 우리 또 정치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를 잘 좀 조화를 시켜서 모처럼 하는 기원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그래서 좀 좋은 안이 통과됐으면 좋겠고 이것이 어쨌든 뭐 당리당략에 의한 그 뭐라 그럴까 합의가 아니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위한 그런 헌법이 새롭게 좀 탄생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은 그 개헌안이 마련되면 찬반에 대한 투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이 담긴 헌법을 만든다라는 입법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논의 과정에서 참여하고 이야기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동안에 뭐 국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고요. 또 각 당은 당대로 또 뭐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었고 국회도 뭐 엄청난 많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그 회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여론은 수렴할 만큼 수렴이 돼 있다. 이제는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올해 국회가 재헌절 국회 70주년, 그러니까 국회 개원 70주년을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행사일 것 같은데요. 7월 17일 아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1948년에 이제 정부를 수립하면서 그때 이제 뭐 국회가 열리고 법도 그때 제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뭐 그 법이 만들어진 지 꼭 이제 70주년이 되는 뭐 그런 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개헌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출범시킨 이 헌법의 의미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헌절 70주년 또 국회 개원 70주년 뭐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지금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상시에 이 법만큼은 벗어나지 말아야겠다고 정했던 것이 70년 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 국회를 만들어서 입법기관을 두게 된 게 70년 전이라고 한다면 17년 만에 물론 지금의 현상에서 국회를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한 것이 또 국회가 아닐까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한민국이 하여튼 해방 이후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뭐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화의 그 큰 한 현장이 이제 국회인데, 국회도 물론 뭐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 특히 국회에 대한 이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게 하여튼 뭐 저희가 70년이나 됐지만 앞으로 남은 국회 과제고, 여기에는 물론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겠지만 뭐 이와 함께 국회 모습을 국민들한테 전하는 또 언론, 또 뭐 여러 사회 지도층, 또 국민들, 그래서 어쨌든 이 정치라는 게 그 뭐 정치 없이는 어떻게 하여튼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 좀 국회가 이런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좀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고 좀 그런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도 아쉬움이 좀 더 많다는 말씀으로 조금 남겨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는 미래연구원법이 지난 통과되면서 미래연구원을 지금 설립해야 되는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주도로 설립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지난 그 정의화 국회의장 때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국회가 법도 만들고 또 예산도 세워야 되는데 늘 그냥 눈앞의 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지역과 어쨌든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갖고 그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좀 국회가 그 좀 제대로 기능을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뭐 그런 기능을 갖는 게 이제 미래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정의화 의원 때 발의됐고 지금 정세균 의장님 때 이제 출범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이제 곧 이사회를 열어서 원장도 뽑고 또 연구원들도 뽑고 그래서 아마 4월 달에 출범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국가의 미래에 대한 준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표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곧 닥칠 수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래 국회는 상반기 의장과 하반기 의장을 따로 선출해서 운영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거의 지켜지면서 이것 또한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반기에 지금 국회 상황으로 봐서는 의장의 선임에 대한 선출에 대한 부분이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질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선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공석으로 남을 수도 있고 그때는 국회를 대표하는 분이 사무총장님이 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 글쎄 지금 네. 국회 지금 과반을 점하는 정당이 없거든요. 물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죠. 네. 근데 과거에 보면은 1당이 국회의장을 한 적도 있고 1당은 아니지만 여당이 국회의장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 정세균 국회의장 때는 그때는 사실 야당이었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계셨기 때문에. 근데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1당이라는 이유로 그 국회의장을 했죠. 근데 이제 후반기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지킬지 아니면 뭐 국회의원들이 전부 선거에 출마해서 뭐 1당이 안 될지 물론 여당입니다만은 네. 뭐 이런 좀 복잡한 지금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반기 원구성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회가 의장단 없이 이제 그런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기는데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국회를 이제 좀 책임진다 그럴까요? 사무총장의 역할이 좀 기묘하고 근데 이제 사무총장은 임기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사무총장을 한 그런 전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사람 농담으로 3개월만 하고 그만둘 사무총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뭐 현재로는 지금 1당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은 또 그리고 이제 후임 사무총장이 뭐 그대로 이제 사무총장을 좀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가 되시면은 또 뭐 계속을 또 뭐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지금 그 후반기에 이렇게 그 대를 교체하는 과정에 좀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지금 거기에 따라서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요소가 있죠. 네네. 네. 무엇을 대표해서 그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직책을 수행하시는 것도 큰 어떤 마음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외교 상황을 좀 보면요. 앞으로 2번의 정상회담, 특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일본도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고요. 이 정상회담을 거치고 나서는 실제로 국회도 나서서 남북 대화의 어떤 실무적인 대화를 또 진행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생각되시나요? 글쎄 지금은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고 뭐 북미 정상회담 또 뭐 한미 정상회담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행정부가 하는 거고 특히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회는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걸 이제 뒤에서 좀 뭐 여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뒷받침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남북 관계의 그 변화를 보면은 남북 갈등도 문제지만 남남 갈등이 또한 이해 못하는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남남 갈등의 축은 국회에서 여야 이제 갈등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특히 이제 여야가 정말 초당적으로 네. 대통령의 그런 남북 관계 또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외교를 이렇게 잘 뒷받침해야 되는데 네. 이 남남 내지는 여야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원만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선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조정하는 것은 뭐 양당의 원내대표나 이제 국회의장의 몫이죠. 근데 하여튼 뭐 저희는 저희대로 어쨌든 이런 남북 회담이라든지 또 여야 간의 이 통일 문제를 둘러싼 좀 갈등들이 좀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뭐 정치인 역할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좀 그런 기운이 좀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러면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선의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15대, 17대, 18대, 19대이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종교와 관련된 국회 내 종교 인사들의 연합 모임을 주도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최근에는 그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을 주축해서 그 이사장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최근에 국회 상황이 그렇게 쉽게 합의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닐 텐데 사무총장님을 선임하는데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그다지 큰 소리 없이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걸 봐서는 평상시 사무총장님에 대한 그런 느낌들을 국회의원들이 다 갖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종교연합 모임, 이런 종교연합 활동을 주도하시게 된 아니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국회 오기 전에 한국 종교인 평화회 사무총장도 했었고 대학에서 이제 종교학 교수도 했었고 근데 그걸 하게 된 동기도 우리가 종교의 벽을 넘어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어떤 인류 공동의 어떤 가치, 평화 이런 걸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라는 그런 운동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에 들어오니까 종교 간의 갈등 못지않게 이 여야 또 진보 보수 좌우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종교 간의 갈등보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대도 국회 평화를 위한 그 종교의원 모임이 있었고 또 17대부터도 17 위한 정치 포럼이라고 했고 이것도 사실 종교단체에서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변하는 지역과 정당과 계층이 다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가 사실은 다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이 추구하는 그런 공동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형제에 기반해서 정치를 하면은 그 갈등을 극복할 수가 있고 조화롭고 일치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운동을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하여튼 뭐 그 선출 과정에 있어서 표를 많이 준 것도 워낙 제가 그런 평화 운동을 했던 걸로 잘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반대표도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하여튼 뭐 국회의원들이 저 표결 끝내고 하여튼 나오면서 서로 찍었다고 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제가 지금 물론 이제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제가 속했던 그런 당에 대한 뭐 애정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여야 의원들도 각 정당을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다 그 내 식구다 내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좀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올 자리에 뭐 제대로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종교 간의 갈등을 연합하고 평화로 이끌어왔던 경력을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봤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비즈니스 평화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상은 패럴림픽이 열리는 기간 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위원장을 맡으셨어요. 그걸 국민들이 잘 모르셨고 또 홍보도 좀 잘 제대로 안 됐었는데 물론 이제 교통사고나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군인들 특히. 그래서 사실 유럽에서 이 장애인 올림픽의 그 계기가 전쟁으로 인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에게 어쨌든 좀 용기를 북돋워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이 갈등 해소 내지는 평화를 위해서 일한 기업인들에게 상을 주는 행사를 장애인 올림픽 직전에 하자. 장애인 올림픽이 평화하고 관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에 여기서 하고 또 2년 후에는 또 동경서 또 그다음에 또 북경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그 종교 간 평화 운동을 오랫동안 했다는 걸 알고 주최 측에서 이제 저한테 섭외가 와서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맡았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인들을 이번에 모두 16명을 선정을 하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일한 기업인상이라고 해갖고 현대아산은 이제 그 정몽원 돌아가신 그 회장님께서 이제 상을 수상을 하셨죠.
뭐 등등 해서 물론 종교 간 평화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포함해 갖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인들을 기리는 그런 행사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영광된 자리일 수도 있는데 현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사무총장의 자리가 아닐까 고달픈 자리예요. 네, 했는데 제가 오늘 안색을 뵈니까 네. 이미 준비가 다 되어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을 대처하실 때 이런 원칙으로 대처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가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뭐 모든 게 진짜 뭐 하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국회의원들에 비해서는 자유가 없는 자리예요, 여기가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회의하고 서류 처리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좀 어려운 직책입니다. 일도 많고. 그러나 뭐 보람이 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또 모든 정당을 똑같은 마음으로 보면서 어떻게 국회가 잘 굴러가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그런 보편적 가치 속에서 국회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리에 있다는 뭐 그런 보람, 뭐 그런 기분으로 이제 일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국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게 되면서요. 평상시부터 이런 화합과 상생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오셨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적을 떠나서 이제 공평정대한 눈으로 보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김성곤 사무총장님이 바라는 물론 국회의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바라는 모습이 있으시다면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런 사회가 글쎄, 우리 사회가 6.25 전쟁도 있었지만 유독 갈등이 심한 나라거든요. 계층 간에 또 진영 간에 지역 간에. 그래서 늘 저의 화두는 평화 내지는 화해, 회원 이런 게 뭐 제 평생의 화두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이해가 최종적으로 충돌되고 이걸 해소하는 데가 또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어쨌든 평화의 기운이 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 전체에 평화의 기운이 돈다. 그런 기분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여튼 뭐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 오는 방송에서도 좀 홍보를 잘 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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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항상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네네. 전하고 싶은 말씀을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편지 형식으로 전할 수 있게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쪽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우리 대산 상사님께서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국회야말로 각 정당들이 추구하는 또 모든 정치인들이 추구하는 이념과 목적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 그리고 또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한 일터다. 라는 것을 저부터도 하여튼 명심을 하고 또 우리 정치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 근데 이거는 우리 정치인들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정말 좀 그런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정당,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한 일터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똑같은 정치인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서 자기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좀 같이 격려하고 좀 정치인들을 좀 사랑하는 좀 그런 눈으로 봐주시면은 우리 국회도 훨씬 더 그런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자주 날락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회 본관에 한 번씩 다녀간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들어오면서 느낀 건 참관단이 수십 명이 와서 참관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만 우리 민의의 전당에 대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이 상황들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국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정말 어떤 국민들의 소중한 공간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사무총장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것으로 제가 정리할까. 그래요. 우리 국회가 어쨌든 뭐 국민들한테 늘 개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민들이 국회는 좀 턱이 높은 것 이렇게 갖고 좀 거리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국회는 그 가능하면은 그 많은 국민들한테 국회를 이렇게 좀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결코 턱이 높은 곳이 아니고 여기는 국회의원들의 전당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민들의 민의 전당이다. 그래서 사실 국회 주인은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집 와서 뭐 좀 보자는데 못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공복 심부름꾼이니까 심부름꾼들이 과연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와서 좀 감시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문턱을 확 낮추시겠다는 말씀도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피곤한 시간이 부족한 일이 되실 수도 있지만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